이번 글은 지정숙 작가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8번째 이야기 여로 이어집니다. 땀으로 옷이 흠뻑 젖은 채 관촉사를 내려왔다. 태양은 올라갈 때보다 더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남자는 계속 걷잔다. 좋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보는 게 꿈이었다면서 조의 심리는 걸었을 것이다. 새 구두를 신은 때문인지 뒤꿈치가 아파온다. 괴롭다. 짜증난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삼복염천에 이런 고역을 치러야 한단 말인가. 그것도 모르는 남자는 내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느니, 자기를 믿으라느니, 목숨을 바치겠느니 떠들어댄다.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걸음을 멈춰섰다. 왜유? 남자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화를 하며 걷다 보니께 너무 많이 걸었네요. 힘드시죠? 남자가 지나가는 택시를 불렀다. 대화는 무슨 대화? 혼자 다 떠들었으면서 이게 데이트야? 그런 말만 짓거릴 거였으면 차라리 선풍기를 틀어놓고 집에 있었어야지. 바보, 나보다 더 촌뜨기. 다시는 데이트하나 봐라 그냥. 태양마저 더위에 지친 듯 서산마루에 걸터앉아 쉬고 있다. 나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남자가 데려간 곳은 우리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남자의 고모댁이었다. 엎드리면 코 닿을 곳에 남자의 고모댁이 있을 줄이야. 우리 집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빙 돌다니 나는 남자가 은근히 괘씸했다. 저녁을 먹고 일어서려 하자 시 고모님이 붙잡고 나섰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젊은이가 왜 그리 고루하냐. 아직까지 수염을 기르고 있는 사돈 어른도 사돈 어른이지만 낭자머리를 고수하고 있는 사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질부를 보니 알 것 같다며 약혼을 했으면 신랑 신부나 다름없으니 자고 가라는 것이다. 고모님 말대로라면 우리 집만큼 구식으로 사는 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말이 낫으니 말이지만 나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산 사람이 맞기는 하다. 25해 동안 논산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을 뿐더러 농사 짓는 것 외엔 보고 자란 게 없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기로 사돈을 어떻게 보고 이러시는가. 나는 고모님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다. 다리 건너편에 우리 원두막이 지붕이 보인다. 그곳에 아버지가 계신 것이다. 호랑이 아버지의 호통이 들리는 것 같다.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 같아 원두막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놀란 남자가 따라 나섰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었다. 저 갈래요. 쫓겨난다고요. 피곤하니까 오늘 밤만 여기서 자고 가요. 그럼 저만 강 건너 원두막에서 잘게요. 내일 만나면 되잖아요. 나는 집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와의 약속이 있었으므로 발자국을 옮겼다. 남자는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한참 동안 실랑이 끝에 남자가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입을 열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나쁜 놈으로 보여요? 믿으면 되잖아요. 약혼자를 그렇게 못 믿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요. 몰라요 몰라. 저리 비켜요. 나도 고집이 있다고요. 남자는 포기한 듯 가더라도 고모님께 인사는 하고 가란다.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여자가 뻣뻣하면 남자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결혼을 해도 사랑을 받을 수 없단다. 언니의 말이 생각나는 거였다. 집은 조용했다. 주무시는 어르신을 굳이 깨우면서까지 인사를 드린다는 건 예의에 어긋날 것 같았다. 나는 머뭇거리며 현관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는 11시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남자가 내 손을 잡아 끈다. 저기요, 그냥 자고 가요. 고모님 성깔이 있는 분이셔요. 예? 나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시 고모 말을 듣지 않은 걸 봐도 고집이 세다는 둥 말이 많아질 것 아닌가. 모기장 안엔 베개 2개와 이부자리가 놓여 있었다. 저기요, 모기장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만약 그러면 소리 지를 테니까. 알았어요. 걱정 말아요. 나만 모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가 선풍기를 내 쪽으로 돌려준다. 밤을 새우는 건 서로를 위해 아닌 것 같았다. 못 이기는 채 몸을 눕혔다. 잠깐 잠이 들었을 것이다. 훅 뜨거운 바람이 느껴진다. 헉헉 거친 숨소리까지. 눈을 떴다. 남자의 눈이 내 눈앞에 있다.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남자가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는다. 나는 남자를 노려봤다. 얼른 자유.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어떡한데유. 새벽녘이라 이불 덮어주려고 들어왔는디. 남자가 다시 모기장 밖으로 나가고 나서야 나는 잠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 남자는 약속대로 다시는 모기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남자에게 후한 점수를 주었다. 고모댁을 나와 원두막으로 향했다. 어젯밤에 한잠도 못 잤어요. 밤새 헌혈하느라고.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다는 남자가 바지를 걷어올리며 종아리를 내보인다. 종아리는 붉은 반점이 빽빽하게 돋아 있었다. 온몸이 다 그렇다고 했다. 심하게 충혈된 남자의 눈을 보니 미안했다. 멋쩍게 웃어주었다. 빈혈로 쓰러지면 책임지라며 그도 같이 따라 웃었다. 원두막엔 오빠와 아버지가 수박 참외를 따내느라 정신이 없다. 아버지, 오빠, 저 왔어요.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듣지 못했는지 대답은커녕 본체만 채다. 어서 오라는 오빠의 말이 들렸지만 나는 오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오빠도 그런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오빠가 내심 서운했다. 나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들 저러실까? 어제의 나 그대로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이 일을 어쩐다. 그냥 무충거리며 서 있느니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눈치 없는 남자는 밭고랑으로 들어선다. 뭐라고 불러야겠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다.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때서야 오빠는 원두막으로 올라가라며 아는 체를 했다. 잠시 후 오빠의 손에 쩍 벌어진 수박이 들려 있었다. 둘째 언니는 그때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언니가 내 눈치를 살폈다. 새언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가씨만큼은 그러지 않을 줄 믿었다며 나를 놀려댔다. 그런데 이상하다. 원두막에서 아버지와 오빠를 만날 때와 다르게 짜릿함이 느껴지는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노라 큰 소리를 쳤지만 엄마도 언니도 새언니도 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언니는 나를 헛간 채로 끌고 가더니 정말이냐 다그친다. 나는 그렇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언니는 실망한 듯 고개를 갸웃댔다. 아버지, 막내 사위가 숙이 데리고 서울 가서 서울 구경시켜준다는디요? 허락받고 말고 할 일도 아닌디. 호호호. 점심상을 물리신 아버지를 향해 언니가 입을 열었다. 아직까지 내 새끼만큼은 그렇게 안 키웠는디. 끙. 장죽에 불을 붙인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신다. 얼른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황망해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언니는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걱정 말란다. 엄마는 옛날 분은 다 그러는 거라며 남자를 안심시킨다. 방으로 나를 끌고 들어온 언니가 애원하듯 다시 입을 열었다. 야, 나는 내 형부랑 약혼하고 딱 한 번 만났어. 멀기나 하냐? 엎드리면 코 닿을 때서. 너는 언니처럼 살면 안 돼. 재미있게 살아. 친구들은 약혼 시절이 그렇게 행복했다고 자랑하더라. 얼마나 후회스러우면 내가 이렇게 나서겠냐고. 약혼녀가 신랑 말을 따르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언니는 빨리 서두르란다.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엉거주춤하고 있으려니 이번에는 새언니까지 거들고 나섰다. 여벌 옷을 준비해 가는 게 좋을 거라며 나는 옷을 싸들고 따라 나선다는 건 자고 오겠다는 오해를 불러올 것 같아 작은 핸드백만 메고 남자를 따라 나섰다. 고삿길로 들어서려다 잠깐 멈춰서서 집을 돌아보았다.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아버지께 죄송했다. 감히 아버지의 허락 없이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를 따라 나설 생각을 하다니. 어디서 배워먹은 행투더냐.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의 호통이 들리는 것 같다.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앞장을 섰다.